2025년 1월 새해가 된 지 2주 남짓. 요양원 복도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더 차갑고 쓰디쓴 냄새가 났다. 아침 6시 30분. 정분 할머니는 여느 날과 같이 눈을 떴다. 천장에 물 얼룩을 쐰다. 하나, 둘, 셋. 47개. 이 얼룩이 새로 생겼을 때부터 몇 달이 흘렀을까.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발걸음이 복도에서 들려오자 재빨리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일어나야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놈의 다리. 3년 전 넘어진 이후로 걷긴 하지만 절뚝거렸다. 방 옆에는 작은 거울이 있었다. 색깔 없는 환자복처럼 딱딱한 옷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정부는 깜짝 놀랐다. 이게 내 얼굴인가? 주름이 깊었다. 눈가는 쭈글쭈글했고 입술은 색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눈빛이 사라져 있다는 것. 마치 누군가 그녀의 영혼을 꺼내간 것처럼 눈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고, 70 중반은 이 정도가 맞지 뭐. 혼잣말을 하며 앙상한 손으로 흰 머리를 빗었다. 거울을 내려놨다. 이제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다. 식당에 내려가자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정분아, 여기 와. 옆에 앉자. 연옥 할머니였다. 70대 초반 당뇨병으로 요양원에 온 지 3년. 정분의 가장 오래 곁에 있던 친구였다. 어젯밤에 또 꿈 꿨어? 네가 자다가 자꾸 신음을 내더니. 정분이 연옥 할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다. 아, 미안. 늙은이라 자다가 자꾸 깨. 근데 요즘 자꾸 그 아이가 꿈에 나타나더라. 민재, 내가 길러줬던. 연옥 할머니가 스푼을 내려놨다. 또 그 얘기야? 벌써 50년도 더 지났는데. 그래도 그 아이만 생각하면. 정분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렸다. 너는 그 애를 어떻게 찾을 건데? 이 세상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 말이 맞았다. 전쟁이 끝난 뒤 보육원으로 보낸 그 아이는 이미 50년이 넘게 소식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매일 생각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살아있기라도 할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책감이 들었다.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 비록 그 시절엔 먹을 것도 없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였지만 그 죄책감만큼은 낫지 않았다. 정분, 넌 왜 자식 하나 없어? 아까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연옥이 물었다. 정부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오래 씹었다. 글쎄, 인생이 그렇게 된 거지.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도 너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왜 이런 곳에 혼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분의 눈이 흐려졌다. 혼자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 혼자 태어났고 혼자 살았고 혼자 여기까지 왔다. 그게 할머니의 인생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정부는 거실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이 여자 배우, 이제 너무 늙었어. 한 할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괜찮지. 80 넘어서도 일한다고. 정분이 말했다. 80? 그 정도면 그냥 쉬어야지. 근데 자기가 원하면. 정분이 말을 잇다 멈췄다. 그때 할머니들, 약 먹을 시간입니다. 간호사 김지은이 들어섰다. 30대 중반 요양원에서 3년을 일한 직원이었다. 대체로 무뚝뚝했고 입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날따라 표정이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한풀이를 하고 싶은 그런 표정. 정분 할머니, 약 먹고 가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분이 일어서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간호사가 약을 주지 않고 그냥 바라만 봤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다른 분들한테 뭔가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정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저녁 할머니가 입소자들한테 이 요양원은 돈만 밝힌다고 말씀하셨대요. 정분이 침을 삼켰다. 어제, 그건 사실이었다. 요양원의 관리가 너무 안 좋았다. 음식도 부실했고, 아플 때 병원 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고, 직원들의 태도도 가혹했다. 정부는 그저 같은 처지의 할머니에게 그 정도의 말을 했을 뿐인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할머니, 이 요양원을 믿고 자녀분들이 여기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러면 다른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머지 할머니들이 조용해졌다. 또 어젯밤에 할머니가 복도에서 자꾸 왔다 갔다 돌아다니 쉰다고 하신대요. 다른 분들 수면을 방해한다고. 그건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늙으니까 자주 깨고.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하네요. 간호사가 약을 주고 돌아섰다. 정분의 손이 떨렸다. 그 약을 마실 때 입술까지 떨렸다. 다른 할머니들이 그녀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마치 그녀가 병든 사람 같이. 오후 2시, 정부는 자기 방에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물얼룩을 다시 세고 있었다. 48개. 하나가 늘었다. 그때였다. 노크 소리. 들어와요. 원장이 들어섰다. 50대 중반 진지한 표정으로. 그리고 간호사 김지은도 뒤에 섰다. 할머니, 앉아봅시다. 정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할머니가 이 요양원의 평판을 해치는 행동을 하셨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무뚝뚝하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마치 누군가 계약서를 읽듯이. 저는 그냥. 그리고 다른 입소자들을 선동하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선동? 정부는 자기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또한 야간에 다른 분들의 휴식을 방해하신다고요. 원장님, 저는 우리 요양원은 입소자분들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할머니처럼 불안정한 분이 계시면 나머지 분들도 영향을 받아요. 불안정한? 정부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치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 범인인 것처럼. 그래서 할머니는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로 결정됐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지금요? 네, 짐을 챙기시는 대로. 원장이 일어섰다. 정부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6개월. 이 요양원에 있은 지 겨우 6개월인데. 여기가 유일한 집인데. 원장님, 제발.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분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간호사가 큰 비닐봉투를 들고 들어섰다. 짐을 챙겨주세요. 정분의 손이 떨렸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참하게 버려진 적이 있었나? 손으로 옷을 집었다. 낡은 내복 하나. 빛바랜 사진 한 장, 그건 젊은 날의 자신과 이제 만나본 적 없는 민재의 어릴 때 모습, 그리고 오래된 손수건. 그게 전부였다. 80년을 살면서 그게 전부였다.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와드릴까요? 간호사의 톤은 이제 마치 손님을 배웅하는 듯 상냥했다. 정부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더 심하게 떨렸다. 요양원의 복도를 걸어 나갔다. 다른 할머니들은 자신을 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연옥 할머니만 살짝 손을 흔들었다. 정분이 손을 마지막으로 올렸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 같았다. 요양원 입구에서
정부는 멈춰섰다. 새해인데도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요양원의 문은 아무렇지도 않게 닫혔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눈송이가 그녀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녹았다. 눈물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나 같은 건 원래 없던 사람이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아무도 없는 길 위로 작고 초라한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나갔다. 버려진 노인. 세상에 남겨진 그 누구도 보지 않는 할머니. 그녀의 발자국은 점점 더 멀어졌다. 오후 5시 30분. 정부는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찢어진 장갑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손가락의 끝이 파래졌다. 새해인데도 겨울은 유독 심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저녁 귀가 시간은 이미 지나간 뒤였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정부는 비닐봉투를 가슴에 안고 앉아 있었다. 그 안에는 70년의 인생이 다 들어 있었다. 낡은 내복 하나, 빛바랜 사진 한 장, 오래된 손수건. 어디로 가야 하나? 그녀의 혼잣말은 바람에 흩어졌다. 갈 곳이 없었다.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아들도 딸도 형제도 없었다. 요양원이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했는데 그곳도 문을 닫아버렸다. 이 밤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까만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하늘도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찢어진 신발에서 피가 났다. 요양원을 나올 때 서두르면서 상처가 난 거였다. 아, 정부는 양말로 피를 닦았다. 피가 계속 났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냈다. 오래된 손수건. 아주 오래된. 그 손수건은 1950년대 것이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손수건을 매만졌을 때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 1953년 6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점. 그 시절 정부는 22살이었다. 서울의 폐허 속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폐허에서 누가 있어요? 목이 탄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날도 날씨가 이렇게 추웠다. 정분이 파괴된 건물 사이를 걷고 있을 때 그 울음이 들렸다.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 몰라 정부는 계속 걸었다. 그리고 봤다. 파괴된 벽돌더미 사이에서 한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3살쯤으로 보였다. 아니, 그보다 작아 보였다. 너무 작아서, 마치 새끼 새 같아서. 옷은 더 이상 옷이 아니었다. 흙먼지와 피로 범벅된 천조각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엄마. 아이가 정분을 봤다. 그 눈동자에는 생명이 거의 없었다. 마치 죽음 직전의 눈빛. 정분의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라고 부르렴. 그렇게 정분이 말했다. 그 아이와 함께한 날들. 그건 정분의 인생에서 가장 밝은 날들이었다. 그런데도 가장 힘든 날들이었다. 당시 정부는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파괴된 건물의 지하실 같은 공간. 거기서 정부는 하루에 한두 끼의 음식을 구했다. 군부대에서 버린 음식, 구호물자에서 몰래 가져온 것, 때론 쓰레기통에서 건진 것. 밥이야. 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을 밥이라고 했다. 엄마가 주는 이 밥을 먹어야 살아. 아이는 입질을 했다. 손가락도 함께.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아이는 그 정도로도 만족했다. 그리고 가장 추운 밤에는 정부는 자신의 이불을 아이 위에 덮어줬다. 자신은 낡은 신문지와 헝겊으로 몸을 감싸면서 너는 따뜻해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정분이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너는 꼭 살아야 된다. 그 말을 계속 반복했다. 마치 주문처럼, 마치 기도처럼. 며칠이 지났을까? 아이는 조금씩 변했다. 눈빛이 돌아왔다. 힘도 생겼다. 그리고 한 번은 아이가 정분을 안았다. 작은 팔로 아주 힘껏. 엄마. 그 한마디에 정분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부는 아이를 안고 보육원으로 갔다. 그곳은 전쟁고아들을 돌보는 곳이었다. 이 아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분이 관계자에게 물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가 있었다. 성명이? 이 아이는 이름이 없어요. 정분이 말했다. 전쟁 고아인가요? 네. 부모가 없어요. 관계자는 서류를 챙겼다. 그 순간 정부는 깨달았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지어줘야 한다는 것을. 아이를 돌볼 수 없으세요? 관계자가 물었다. 제가 이 정도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음식도 없고 집도.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배신이었다. 자신이 해온 모든 게 헛되는 기분이었다. 그럼 이름이라도 지어줄까요? 정분이 물었다.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분은 생각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민재. 그렇게 정분이 말했다. 민재요. 이름은 민재. 의미가 강하게 자라라는 뜻이고 재능 있게 살라는 뜻입니다. 정분은 아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 정부는 아이의 뺨에 입을 맞췄다. 민재야, 강하게 자라거라. 사람답게 살아거라. 그리고 할머니를 잊지 마. 하지만 그 말의 끝자락은 아이가 들을 수 없었다. 정분이 울고 있었으니까. 보육원의 문이 닫혔다. 정부는 그 앞에 서 있었다. 한참을 서 있었다. 혹시 아이가 나올까봐. 혹시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까봐.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정분의 것이 아니었다. 민재. 정분이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그 이후로 50년. 50년이 지났다. 정분은 그 아이를 찾으려 했다. 이름이 민재라는 것. 1950년 생이라는 것.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것.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보육원을 전전했고 모든 아동보호시설을 다녔고 수십 년 동안 신문 광고를 냈다. 민재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 답도 없었다. 혹시 전쟁 와중에 죽었을 수도 있고 해외로 입양을 갔을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었다. 세상은 넓었고 한 사람을 찾기엔 너무나 넓었다. 그래서 정부는 매일 생각했다. 아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혹시 편할까? 혹시 행복할까? 혹시 누군가 자신처럼 그 아이를 사랑할까? 버스 정류장의 벤치로 돌아왔다. 정부는 여전히 손수건으로 피를 닦고 있었다. 민재야. 하늘을 향해 말했다.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찢어진 신발에서 계속 피가 났다. 할머니는 손수건을 꽉 쥐었다. 이 손수건은 그 시절 아이가 닦으며 가지고 놀던 것이었다. 흙이 묻어 있었다. 아이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50년 동안 정부는 이 손수건을 잃지 않았다. 아이를 잃었지만 이 손수건만큼은 지켰다. 그 아이면 아마도 50대 중후반이겠지. 정분이 혼잣말을 했다. 혹시 결혼했나? 혹시 아이가 있나? 혹시 행복하나? 밤하늘은 여전히 까맣고 별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계속 분다. 그리고 정분의 몸은 계속 떨렸다. 밤 7시. 정분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 앉은 사람들은 와서 가고를 반복했다. 버스가 몇 대 지나갔다. 정부는 타지 않았다.
타야 할 곳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였다. 도로 위에서 빛이 다가왔다. 일반 버스의 빛이 아니었다. 차의 헤드라이트, 검은 고급 세단. 그 차가 정분이 앉아 있는 정류장 앞에서 천천히 멈춰섰다. 정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검은 차의 문이 열렸다.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맞이하듯이 밤 7시 15분 정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검은 고급 세단이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런 차가 이런 곳에서 멈출 일은 없었다. 차의 문이 열렸다.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 매우 소중한 사람을 맞이하듯이.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50대 중반. 깔끔한 캐시미어 코트, 명품 시계, 잘 정돈된 머리.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그 남자는 정분을 봤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눈 내리는 도로 한가운데서 남자는 정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분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정분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건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꿈인 것 같았다. 수십 년 동안 매일 꿈꾸던 그 장면이 이제 현실인가? 누구세요?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예요. 민재입니다. 그 말을 듣자 정분은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민재? 그녀는 그 이름을 50년 동안 불렀다. 매일 밤 하늘을 향해 손수건을 손에 들고. 그 꼬마.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가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다. 눈물이 그의 뺨을 흘렀다. 네, 어머니가 버리지 않고 살려주신 그 아이요. 정부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설마 너냐, 민재야.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남자가 그 손수건을 주었다. 이거 어머니가 주신 손수건 아니세요? 정부는 손수건을 봤다. 흙이 묻어 있었다. 아이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 손수건을 50년 동안 이 아이도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 너 이걸? 네. 이걸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다. 보육원에 가면서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선물이었거든요.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50년 동안 누르고 있던 울음이. 내 아이. 너는. 정부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만졌다. 주름살이 있었다. 젊지 않은 얼굴이었다. 50대의 얼굴이었다. 미안해. 정분이 계속 말했다. 내가 너를 버렸어. 내가 너를 보육원에 맡겼어. 내가. 어머니. 남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살렸어요. 전쟁 속에서 저를 살렸어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굳건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보육원으로 보낸 것도 저를 위해서셨죠? 정부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너를 남겨줬어. 그것 때문에 저는 살았어요. 보육원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일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 이 정도가 됐어요. 남자가 정분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죽었어요. 그 폐허에서 죽었을 거예요. 정부는 계속 울었다. 눈송이가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다. 눈물과 섞여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50년이나 못 찾아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남자가 정분을 일으키려 했다. 할머니는 의존했다. 다리가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남자는 정분을 안아 올렸다. 무겁지 않게 마치 깃털을 다루듯이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남자는 정분을 차에 태웠다. 비닐봉투도 조심스럽게 챙겼다. 이게 어머니의 전부인가요? 그래, 이것뿐이야. 정분이 중얼거렸다. 남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다. 마치 그것이 가장 슬픈 현실을 깨달은 것처럼. 차의 문이 닫혔다. 따뜻한 히터가 켜졌다. 어머니, 따뜻해요? 응, 따뜻하네. 정분이 중얼거렸다. 50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챙기는 느낌. 50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느낌. 차는 조용히 도로로 들어섰다. 검은 고급 세단은 밤의 거리를 누볐다. 정부는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계속 봤다. 혹시 사라질까봐. 혹시 다시 꿈에서 깨어날까봐. 하지만 남자는 계속 있었다. 그리고 한 번씩 정분의 손을 잡았다. 정말 어머니시죠? 하는 듯이. 차 안은 따뜻했고 조용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 흐르고 있었다. 정부는 자신의 손을 봤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손가락을 느낀 적이 있었나? 아마 없었을 거였다. 민재야. 정분이 조용히 말했다. 너 지금 뭐 하면서 사니?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마치 뭔가 거대한 사실을 고백하기 전에 그런 머뭇거림. 어머니가 물으셨네요. 남자가 깊게 숨을 쉬었다. 저는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잠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다. 대기업? 네. 제조업 계열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직원이 몇천 명이고 계열사가 여러 개입니다. 정부는 그 말을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대기업.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신의 민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어렵게? 어머니, 괜찮아요. 남자가 웃었다. 전 이 일을 사랑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정분이 남자를 봤다. 내가 뭘 가르쳤나?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거 기억나요? 사람답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리고 약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 저는 그 말로 살았어요. 저 회장이 되고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그 순간 기사석에 앉아있던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분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회장이라고? 너가 회장이야?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저는 지난 25년 동안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처음에는 이사로 시작했고 점점 올라가다가 25년? 정분이 중얼거렸다. 그럼 너는 언제부터? 제가 찾기 시작한 지는 10년입니다. 어머니를. 남자가 정분의 손을 잡았다. 10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수백 명의 조사원을 고용했어요. 정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민재가 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 일들을 다 했어? 네, 어머니. 남자가 정분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다.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오래 걸리든 아무리 돈이 들든. 남자가 손가락으로 터치 스크린을 눌렀다. 차의 앞좌석 디스플레이에 사진이 떴다. 흑백 사진이었다. 그것은 1960년대의 사진으로 보였다. 젊은 나이의 정분이 있었다. 30대 초반.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옆에 한 꼬마 아이가 서 있었다. 3, 4살쯤. 두 손으로 정분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거
정분이 말했다. 언제 누가 찍은 거야? 저예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예요. 남자가 말했다. 이 사진을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제 인생의 증명이었어요. 정부는 그 사진을 봤다. 그 젊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그리고 그 아이, 자신의 민재가 얼마나 건강해 보였는지, 내 얼굴이 좀 자랐네. 정분이 혼잣말을 했다. 당신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아줬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말했다. 저는 이 사진 속의 당신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당시 보육원 기록을 찾는 거였어요.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전쟁 직후 보육원은 체계적인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찾아다니기로 했어요. 전국의 모든 요양원, 모든 노인보호시설, 모든 자선단체를 돌아다니면서 정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도 5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신문 광고를 내신 것을 발견했어요. 네. 어머니는 50년 동안 민재를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내셨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비서가 저한테 그 광고를 보여줬을 때 저는 그것이 어머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정부는 숨을 쉬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각 지역의 요양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그리고 2개월 전 어머니를 찾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올 걸 그랬는데 남자가 말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걸 알았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겨우 1시간 거리에 계신 거라니. 그래서 저는 먼저 요양원의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곳에 가보니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노인 학대, 약물 남용, 재산 갈취, 모든 게 있었어요. 정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다. 나는 그런 걸 모르셨겠죠. 어머니는 착하신 분이셨으니까. 남자가 정분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래서 저는 경찰과 협력해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어머니가 쫓겨나신 거예요. 정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자신이 쫓겨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못 찾았을 때보다 더 급해졌어요. 남자가 말했다. 그래서 모든 보호시설을 찾았고 CCTV를 확인했고 결국 어머니를 버스 정류장에서 찾았어요. 정부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항상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자가 말했다. 어머니가 버려진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를 놓칠 수 없었어요. 정분이 민재의 집에 도착한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새벽 뉴스, 텔레비전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다. 도심 지역 요양원, 대규모 노인 학대 적발. 정부는 텔레비전을 봤다. 화면에는 경찰차가 요양원 앞에 서 있었다. 한 요양원에서 지난 3년간 노인 학대, 약물 남용, 재산 갈취 등의 중대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총 27명으로 그중 5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분의 손이 떨렸다. 사망? 현재 원장과 관리자 등 5명이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전국 요양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경찰이 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다. 증거물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요양원에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던 약물 투여가 실은 무단 약물 투여였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자신이 마신 약을 생각했다. 그 약이
피해 노인들은 일부러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었으며 이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분이 일어섰다. 민재가 옆에서 정분을 봤다. 어머니, 진정 괜찮으세요? 내가 맞네. 정분이 중얼거렸다. 내가 약을 먹고 있었네. 민재가 정분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저 요양원이 아셨나요? 정분이 민재를 봤다. 뭘? 어머니가 계신 그 요양원이에요. 정분의 표정이 굳었다. 그곳이? 네. 민재가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한 지 5년째 그 요양원에 주목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요양원의 CEO인 박준호는 저의 비즈니스 경쟁 상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는 노인 학대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민재의 눈이 차가워졌다. 저는 그 남자를 추적했고 결국 어머니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과 협력해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정분이 입을 열었다. 너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 네, 어머니. 3개월 동안 저는 경찰과 함께 그 요양원을 추적했어요. 민재가 정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정말로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쫓겨나시게 된 것은 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정분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 그 원장이 경찰의 추적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자신들을 신고할까봐 먼저 쫓아낸 것 같아요. 정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쫓겨남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다행히도 버스 정류장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경찰은 요양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행했다. 뉴스 화면에는 경찰이 증거물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 나왔다. 의약품, 현금, 노인들의 재산 증서, 모두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그리고 CCTV 영상, 그것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노인을 폭행하는 간호사들의 영상, 식사를 제한하는 영상, 약을 강제로 먹이는 영상,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원장 박준호는 이른 새벽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 화면에 수갑을 찬 박준호가 나왔다. 50대 정장을 입은 남자. 점잖 떨던 모습은 사라졌고 오직 광기와 분노만 남아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음모야. 음모. 그렇게 외쳐대는 박준호를 경찰이 끌어갔다. 정부는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을 쫓아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간호사 김지은이 방송에 나왔을 때였다. 텔레비전 보도 프로그램. 기자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당신은 노인 학대에 동참했던 것 아닙니까? 간호사는 울부짖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원장님이 시켰어요. 그 할머니도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원장님이 시킨 거고. 정부는 그 얼굴을 봤다. 자신을 쫓아낸 간호사, 그리고 이제 자신을 배신한 간호사. 당신은 조직 폭력에 의한 강요범죄로 기소될 것입니다. 기자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신원과 얼굴은 전국의 모든 언론에 공개될 것입니다. 간호사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냥. 하지만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다. 세상은 더 이상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정부는 그것을 봤다. 그리고 느꼈다. 이것이 정의라는 것을.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요양원은 폐쇄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노인들의 피난처가 아닌 수치와 고통의 장소로 낙인 찍혔다. 건물의 간판이 내려왔다. 그 자리에는 벌거벗은 골조가 남았다.
마치 상처 위에 밴드를 떼어낸 듯이. 그런데 며칠 뒤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었다. 포크레인, 건설 인부들, 재료 트럭들 모두가 그곳으로 향했다. 존엄 요양센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건설 표지판에 그렇게 써 있었다. 민재가 정분을 데리고 그곳을 방문했다. 어머니 봐요. 민재가 설계도를 보여줬다. 밝고 넓고 따뜻해 보이는 설계도. 이건 정분이 물었다. 제가 만드는 요양시설입니다. 민재가 말했다. 어머니가 겪으신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었다. 존엄 요양센터. 이름부터 다르게 시작했다. 당신은 존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담은 이름. 건물에는 정원이 있었다. 벚꽃 나무들, 장미 정원,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복도들. 거기엔 소독약 냄새가 없었다. 대신 흙 냄새와 꽃 냄새가 났다. 민재가 정분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어때요? 이게 진짜야? 정분이 중얼거렸다. 네, 어머니.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니의 집이에요. 센터의 가장 넓은 방. 햇빛이 들어오는 방. 그곳이 정분을 위해 마련된 방이었다. 방 안에는 침대가 있었다. 하지만 요양원의 침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부드러운 침구, 따뜻한 색깔의 벽지, 그리고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어머니, 민재가 말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지은 거예요. 정부는 그 방을 둘러봤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 준비된 공간이 있었나? 절대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재가 정분을 안았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셨어요. 이건 받으셔야 할 삶입니다. 민재가 센터의 직원들을 모았다. 모든 입소자분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민재가 말했다.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당신들의 역할은 이분들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최고의 음식을 드리고, 아플 때는 최고의 의료를 받게 해주고, 외로울 때는 곁에 있어주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재가 잠시 멈췄다. 절대 이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학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민재가 정분을 가리켰다. 이분이 바로 제 어머니이시고 이 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모든 직원이 정분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정분은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다시 울었다. 정분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침에는 창밖에 정원을 봤다. 햇빛이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직원이 간식을 가져왔다. 따뜻한 죽, 신선한 계란, 과일, 모두가 정분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었다. 정분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50년 동안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을.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했다. 휠체어를 탔다. 하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인사했다. 할머니, 오늘도 예뻐요. 할머니, 꽃이 피었어요. 정부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70년 만에. 그리고 저녁에는 민재가 항상 찾아왔다. 어머니, 하루는 어땠어요? 좋아, 정말 좋아. 정분이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호강할 줄이야. 아니요, 어머니. 이건 호강이 아니에요. 민재가 정분의 손을 잡았다.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존엄 요양센터에 봄이 왔다. 벚꽃이 폈다. 센터의 정원은 마치 그림 같았다. 정부는 매일 정원을 산책했다. 처음엔 휠체어를 탔지만
이제는 직원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 무척 나아지셨네요.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네, 이상하지만 살면서 이렇게 움직인 적이 없는데. 정분이 말했다. 아무래도 마음이 건강하니까요. 물리치료사가 웃었다. 정분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마음이 건강하니 몸도 나아졌다. 아침에는 더 일찍 깼다. 이제 새소리가 들리면 기다렸다가 일어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머니. 직원들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 정분도 웃으며 인사했다. 정분은 다른 할머니들과 친해졌다. 센터의 다른 입소자들, 시각장애인 할아버지, 중풍으로 반신불수인 할머니, 치매로 자식을 못 알아보는 할머니.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정분 할머니는 왜 여기 있어? 치매 할머니가 물었다. 난 너처럼 너를 봐주는 사람을 찾아 헤맸어. 그리고 이제 찾았어. 정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좋네. 난 아직도 찾고 있는데. 치매 할머니가 말했다. 정분은 그 할머니를 안았다. 너도 곧 찾을 거입니다. 며칠 뒤 정분은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이들이 방문한 것이었다. 지역의 초등학교 아이들. 할머니들은 어떤 꿈을 꾸세요? 한 아이가 물었다. 정분은 웃었다. 할머니가 이 나이의 꿈을. 네, 할머니. 꿈이 있나요? 아이가 다시 물었다. 정분은 생각했다. 진짜 꿈이 뭘까? 꿈, 그건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내일이 무섭지 않다는 거야. 그 자체가 꿈이야. 아이들이 고개를 기울였다. 할머니가 왜 옛날에는 꿈이 없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정분의 눈이 흐려졌다. 그건 할머니 인생이 그래서야. 너희는 절대 그렇게 되지 마.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마. 항상 누군가의 존엄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뭔가가 박혔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정분은 변했다.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삶을 누리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아침에는 햇빛 속에서 웃었다. 오후에는 꽃과 함께 웃었다. 저녁에는 민재와 함께 웃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여요. 민재가 말했다. 응, 난 정말 행복해. 정분이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한 날이 올 줄이야. 어머니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민재가 정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정분이 조용히 물었다. 민재야. 네, 어머니. 나를 쫓아낸 그 애는 어찌 됐니? 민재의 표정이 바뀌었다. 민재는 정분을 데리고 한 곳으로 갔다. 여전히 존엄 요양센터였지만 다른 구역이었다. 보조 일자리 프로그램 구역. 어머니가 물으셨으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민재가 말했다. 그곳에는 일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30대 중후반. 창백한 얼굴.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는 팔로 보였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정부는 그 여자를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김지은? 그것이 자신을 쫓아낸 간호사였다. 간호사는 정분을 봤다. 그리고 온몸이 떨렸다. 할머니. 간호사가 중얼거렸다. 하지 마세요. 민재가 말했다. 이분이 당신의 피해자입니다. 당신은 지난 3개월간 여러 차례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민재가 담담히 말했다. 1. 노인 폭행죄. 2. 약물 무단 투여죄. 3. 재산 갈취 교사죄. 4. 업무상 과실치상죄. 간호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결과 당신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가석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당신의 신원은 전국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민재가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직장을 잃었고 가족에게 버려졌고 돈도 집도 없게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민재가 말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르거나 거부하거나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따르기로. 당신은 현재 속죄 프로그램의 대상자입니다. 민재가 말했다. 이것이 뭐냐면 당신이 저질렀던 학대의 피해자를 직접 돌보면서 속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네, 당신이 학대했던 다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돌봐야 합니다. 민재가 계속했다. 임금은 최저임금의 70%, 숙소는 센터에서 제공합니다.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민재가 정분을 가리켰다. 이분이 당신을 용서하기 전까지 당신의 인신보호 명령은 계속됩니다. 간호사는 정분을 받다. 그리고 고개를 내렸다.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정부는 한동안 간호사를 봤다. 그 여자, 자신을 쫓아낸 그 여자. 그런데 이제 그 여자도 버려져 있었다. 마치 자신처럼. 정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널 벌하고 싶지 않다. 정분이 말했다. 내가 뭘 했든 넌 이미 벌받았어. 가족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존엄도 잃었어. 간호사가 울음을 더 크게 터뜨렸다. 하지만 정분이 계속했다. 나는 내가 나처럼 버려지는 게 싫을 뿐이다.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버려져선 안 돼. 아무도. 정분은 간호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약한 손으로. 하지만 깊은 위로로. 간호사는 정분의 발치에 무너졌다. 미안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분은 그 여자를 안으려 했지만 자신의 몸이 약해서 할 수 없었다. 대신 손을 잡았다. 난 너를 용서해. 그래서 넌 여기서 사람답게 살아. 내가 너를 봐줄 테니. 그리고 며칠 뒤 정부는 벚꽃 정원에서 앉아 있었다. 민재가 옆에 있었다. 간호사 김지은은 이제 센터의 보조 직원이 되어 있었다. 매일 일하며 속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일 정분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응, 좋은 아침. 그렇게 인사하는 두 사람. 한 명은 버려진 할머니. 한 명은 버려진 여자. 이제 둘 다 존엄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벚꽃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민재야. 정분이 말했다. 알아? 내 어머니. 사람이란 원래 이래야 하는 거야.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거야. 민재가 정분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어머니. 인생은 정분이 천천히 말했다. 마치 50년이라는 시간, 그 모든 고통과 기다림, 그리고 이 재회를 통해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듯. 인생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더 많이 떨어졌다. 정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존엄함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사랑함의 눈물이었다. 정분 할머니는 이후로도 존엄 요양센터에서 살았다. 그리고 매일 정원에서 벚꽃을 봤다. 봄이 오면 다시 피는 꽃처럼 그녀의 삶도 다시 피어났다. 정부는 이제 센터의 명예이사였다. 민재는 그녀를 그렇게 임명했다. 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분이 다른 할머니들에게 해준 것들이었다.
할머니는 내 어머니를 정말 잘 챙겨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정부는 웃었다. 그리고 간호사 김지은을 봤다. 1년간의 열정적인 속죄를 통해 이제 그녀도 변해 있었다.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였고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정분에게 인사했다. 넌 이제 됐어. 넌 충분히 했어. 이제 앞으로 나아가. 정분이 말했다. 네, 할머니. 그렇게 모든 것이 순환했다. 버려진 것이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것이 다시 찾아지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통해 용서를 배웠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여전히 약한 사람들이 밟혀 있고, 여전히 어떤 노인들은 버려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정분 할머니는 알았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존엄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누군가는 당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